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재밌는 사실인데요. 전 세계 인구의 5% 미만만 지금 크립토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보면 재밌다고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상위 5% 안에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하위 5%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시장이 결국 오른다는 관점에서 상위 5%라고 생각을 전 항상 하고 있긴 합니다. 이번에 FTX 일 때문에 어제자 솔라나가 좀 큰 하락을 보이고 알트가 다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보시면 9월 13일 9월 13일에 자산 청산 승인을 받아서 이제 FTX가 빚진 거를 채권자한테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솔라나 6억 5천만 원 이상을 팔아야 되고, FTT는 5억 이상, 비트는 뭐 2억 6,800만 달러 해서 쭉쭉쭉 보시면은 이만큼 많은 돈들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시장이 잠깐 주춤한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SEC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는 비트코인 ETF를 거부하는 SEC의 근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EC에 있는 위원인데 비트코인 ETF를 거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 거 보면 이 안에서도 되게 많은 의견이 갈리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ETF, 현물 ETF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비트코인의 현물 ETF와 선물 ETF는 2021년 11월 9일부터 거래가 됐기 때문에 현물과 선물은 이제 선물은 ETF가 됐고 현물 아직 안 됐고인데 뭐가 다르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 기초 자산이 다르다. 현물 ETF는 실제 비트를 보유해야 되고 선물은 비트코인 관련 선물 계약을 보유하는 거고 뭐 이렇게 보면은 현물 ETF는 비트코인의 실시간 가격에 따라 움직이고 선물은 선물 시장 역학에 의해 주도가 되고, 그러니까 유동성 관리 같은 것도 보면 비트코인은 지금 현물 가격 반영을 위해 거래 빈도가 낮고 비트코인에 좀 안전한 저장소가 필요하고, 선물은 계약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에 거래가 더 자주 발생하고 복잡한 유동성 프로세스가 있고, 뭐 되게 이게 이렇게 보면 또 간단한데 실제로 이 얘기가 좀 맞는 게, 선물에는 거래 이제 수수료 갭 같은 게 또 있어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어떤 스프레드가 있고 그거를 메우는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그냥 이 선물 거래에서 되게 단기적인 차익 거래도 가능하거든요. 현물은 애초에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올라야만 돈을 버는 구조라서 이런 것도 좀 다릅니다. 비트코인과의 가격 관계를 보면 현물은 비트코인 실제 가격과 긴밀하게 일치하는데, 선물은 선물 역학 및 계약 만료로 인해 비트코인 현물 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펀비하는 거랑 좀 비슷한 건데, 선물 거래가 끝나가는 만료일에는 계약 거래가 이제 마치기 때문에 이걸 이월시키냐 아니면 계약을 종료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계속 가격 차이가 그때그때 발생하고, 그래서 좀 다릅니다. 현물 ETF는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직접 노출되고 주요 위험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이제 현물의 그거인 거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간접 노출되고 비트코인 변동성과 레버리지 같은 선물 시장 요소에 대해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용의 복잡성 자체를 보면 현물을 운용하는 게 선물 운용보다 더 약간 인프라적으로 필요한 게 많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비트코인 상승장이 다가오고 있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내용을 쭉 끝까지 보시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준비를 하긴 했지만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뭐 하락을 하고 있다. 근데 사실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빨리 하락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 얘기는 좀 아닌 것 같고, 비트코인의 할빙 반감기가 260일 정도 남았다. 그리고 XRP, 리플이 증권이 아닌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또 증권이 아닐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달러 인덱스가 사실 이제 거의 또 한 번의 저항에 맞아서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달러가 떨어지면 위험 자산은 좋으니까 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 아까 말한 블랙락 비트코인 ETF가 오고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 스테이킹량이 계속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그리고 SEC는 다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잃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한 블랙락 ETF, 뭐 항상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은 되게 그런 회사인데요. 블랙락이 왜 이렇게 대단하냐라고 봤을 때, 블랙락이라는 회사보다 GDP가 높은 국가, 그러니까 사실 블랙락은 회사니까 이 회사보다 수익이 높은 국가는 단 두 곳이다. 미국 21조 4,300억 달러, 그리고 중국 14조 3,300억 3,400억 달러로 이제 블랙락보다 유일하게 돈을 더 많이 버는 국가인 거고, 그 외에는 블랙락이 이제 9조 900억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회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수년간 2% 4%대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뭐 이분 브라이언 말로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세상이 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 내용을 쭉 간추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1970년대 이후에
저금리 시대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1970년도에서 80년도까지 있었던 석유 파동 때 폴 볼커가 금리를 20%까지 올리면서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힘들게 금리를 긴축적으로 조였고, 그다음에는 금리 20%에서 거의 코로나 때인 제로 금리까지 20%의 구간을 내리게 됨으로써 저금리 시대로 계속 접어들었고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그 저금리 시대 때문에 우리는 자산 시장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쭉 보시면 15년간 이어진 0에서 2%대 금리. 이제 이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2008년 이후에 있었던 일이니까 15년도 정도죠. 15년간 우리는 거의 제로 금리 시대가 살았는데 그게 끝나고 이제 4에서 4, 2에서 4%인 중금리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금리 시대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얘기를 좀 이 사람이 하고 있는데, 방금 여기서 보시는 이 내용들이 제가 말했던 1970년도, 80년도 그때 사건과 그 이후 이야기고요. 보시면 장기간 2%에서 4%대 기준금리가 유지되면 어떻게 될까? 우선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에 놓이게 되는 셈이고, 그 이유는 비트 자체가 2009년도에 세상에 등장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2008년 이후잖아요. 0%에서 2% 금리대가. 그래서 2009년에 비트코인이 나왔기 때문에 완전 제로 금리에 가까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비트가 약간 상승 사이클에 모두 좋았던 그런 시장 상황, 전 세계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약간 중간금리로 접어들었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질문에 이 사람은 두 가지 제안을 해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 가격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에 갇히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뒤에 보시면 근데 앞으로 다가올 중금리 환경이 오히려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으로서 화폐 가치 하락의 해지 수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 있다. 해서 두 가지의, 뭐 오를 수도 있고 박스권 횡보할 수 있다.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어찌 보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말로는 디지털 금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 말대로 채권에 가깝게 약간 포트폴리오를 짤 때 큰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함으로써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위험 자산이나 아니면 투자 상품, 상품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낮을 때 비트가 오를 거기 때문에 약간 횡보할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되는데, 그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결국 어떠한 호재나 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 등장하면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건이 있다는 건 횡보하진 않겠죠. 근데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 ETF이기 때문에 사실 오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의 얘기예요.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는 쉽게 말할 수 없겠죠. 어쨌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면 결국 금리가 이제 중금리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결국 물가가 올라서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케이스가 되고, 그에 따라 해지하는 수단으로 비트가 오른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 다른 쪽으로는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쪽에서는 금리가 내려가고 돈을 찍어낸다 하면 돈의 가치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비트에게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앞에 내용은 그렇게 끝나고, 그래서 차트적인 내용을 조금 다뤄보자면,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거 같냐? 지금까지 말한 건 중장기적인 거였고,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 같냐라고 했을 때, 닥터 프로핏이 최근에 계속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기로는 약간 28,000달러까지 한 번에 슈팅이 나올 수 있고, 이 사람은 여기서 숏을 칠 거다. 그리고 23,000에서 4,000 사이까지 떨어질 걸로 보고 있다. 여기가 마지막 하락이고 이후는 상승으로 접어든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약간 보수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라면, 혹은 투자자라면 28,600 정도까지 올라가면, 28,000을 위로 올라가면 정리를 한번 하고 기다렸다가 그 이후의 움직임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CPI 수치가 뭐 이번 주 수요일에도 발표를 하잖아요. CPI에 따라서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부합한다면은 사실 뭐 큰 움직임이 없을 거고, 그리고 CPI가 예상치보다 낮다면 오를 거고, 뭐 높으면 당연히 떨어질 거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지금 강한 약간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아까 보니까 주봉상 8주 양봉이었어요. 근데 결국 106을 그래서 뚫냐 마냐가 중요한 건데, 106의 저항을 뚫지 못하고 일단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음봉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다시 떨어진 쪽으로 간다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는 거는 비트가 어쨌든 좋은 상황이니까 역사적으로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차트 주봉으로 일단 켰는데요. 방금 얘기하다만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까지 봤었죠. 근데 저항으로 보게 되면 105.33,
어쨌든 결국 이제 음봉으로 크게 나왔고 또 이번에 CPI나 여러 가지 경제 발표가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인덱스 자체는 이 구간을 다시 넘어가 줘야 어떻게 보면 강세로 또 갈 수 있는데 또 간다 해도 한 108 정도에서 저항 맞지 않을까 이 구간에서 그런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좀 힘들어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와중에 비트를 보게 되면 주봉으로 사실 캔들이 굉장히 주봉 캔들 솔직히 객관적으로 말하면 좋은 캔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추가로 한 번 더 아래로 쏟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래로 쏟는다면 요 구간대에 겹칠 거고 요 구간대가 또 마침 지난 장에서의 이 뭐냐 저항과 지지가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떨어지면 이후에 반등을 이어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캔들이냐면은 주봉이 사실 이제 오늘 시작했기 때문에 이 봉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아래로 쏟을 수 있는 캔들인과 동시에 횡보를 좀 더 이어나가 준다면 요때와 비슷하게 반등을 또 노려볼 수 있는 캔들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이번 주에 올 것 같지는 않고 반등이 온다 하더라도 크게 오는 거는 뭐 빨라야 다음 주 아니면 다음 달. 뭐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10월은 돼야 우리가 뭔가 기대를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생각을 약간 그런 기조를 알고 계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주봉상에서 이런 큰 음봉 이후에 횡보의 이런 캔들, 도지형 캔들들은 다시 한번 떨어지거나 아니면 횡보를 하다 올라가거나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확률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